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2분입니다. 대중매체와 사회문화 현상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죠. 선희정의 문화비평 시간입니다. 오늘도 선희정 문화평론가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고양이를 부탁해가 개봉 20주년.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요. 그렇습니다. 디지털 리마스터링 작업을 해서 재탄생이 됐다는 지금 보도가 나왔네요. 네, 정재은 감독의 고양이를 부탁해는 한국 영화사에서도 물론 그렇지만 한국 여성 영화사에서도 또 특별한 의미를 가진 작품이었고요. 그래서 지난 8월 말 열렸던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고양이를 부탁해 20주년 특별전을 준비하면서 디지털 리마스터링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덕분에 이제 디지털 상영본으로 재개봉을 해서 지금 극장에서 관객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네, 리마스터링이라 그러면 그건 뭔 뜻일까요? 이 디지털 리마스터링을 설명을 드리려면 마스터라는 개념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마스터란 말하자면 작품 원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녹음기로 녹음한 소스들을 모아서 편집하고 뭐 사운드 믹싱도 하고 CD 작업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을 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 원본이 마스터인 거고요. 그렇군요. 이 마스터에서 뭐 극장 상영본이라든가 DVD 같은 복제본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스터가 없어지면 큰일이 나는 건데요. 디지털 리마스터링이라고 하는 건 아날로그 시대에 제작된 작품의 필름 마스터를 디지털 시대에 맞게 디지털 마스터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화질이나 음정을 보정하는 등의 재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지난 10년간 고전 영화 디지털 리마스터링 작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영화 중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해외도. 그래서 뭐 비비안 리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진짜 예전 영화죠. 더스틴 호프만의 졸업 같은 역사의 길이 남은 고전들이 디지털 리마스터링으로 재탄생해서 이제 팬들을 즐겁게 하기도 했고 한국 영화의 경우에도 뭐 태극기 휘날리며 같은 천만 영화부터 시작해서 파업전야 같은 독립 영화까지 다양하게 디지털 리마스터링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영화 계속 틀다 보면 그 필름들이 이제 손상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 디지털 작업으로 또 새롭게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건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날로그와 디지털? 네, 이게 보통 디지털 리마스터링을 하면 화질과 음질을 더 좋게 만들고요.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본 필름에 이제 손상이 되고 훼손되잖아요. 이런 훼손된 부분들을 손질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뭐 스타워즈 같은 영화에서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요. 과거에는 CG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CG로 만들 수 없어서 사람이 연기했던 어떤 외계인 캐릭터를 이제 리마스터링하면 CG로 그려넣는 거죠. 새롭게 캐릭터 자체가 탄생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첸카이거의 패왕별이처럼 개봉 당시에는 편집되었었던 내용들을 추가를 하면서 확장판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는 패왕별이 디 오리지널 뭐 이런 제목으로 이제 개봉을 하기도 하죠. 근데 고양이를 부탁해의 경우에는 뭐 확장판은 아니고요. 원본 영화 버전을 그대로 복원을 하면서 이제 화질과 음질 등을 끌어올린 건데요. 정재은 감독에 따르면 색 보정에 특히 신경을 썼다고 해요. 색 보정에. 그래서 뭐 촬영 당시에 날씨가 도와주지 않아서 좀 어둡게 나온 장면이 있다거나 그럼 이제 장면의 색을 좀 쨍하고 밝게 수정을 본인의 하기도 의도대로. 하고 그렇죠. 그 의도에 맞게 분위기를 살릴 수 있도록 색 보정을 좀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밤 장면의 디테일 역시 좋아졌다고 합니다. 밤 장면. 그래서 이제 어두워서 잘 안 찍혔던 부분 같은 것들을 되살려낼 수 있었던 거고요. 저는 좀 재미있었던 건 디지털로 복원을 하면서 배우들의 동공의 움직임 같이 그러니까 필름이 잡아내지 못했던 어떤 미세한 움직임들, 그러니까 근육의 떨림 이런 것들을 좀 되살릴 수 있어서 배우들의 연기를 새롭게 보는 재미가 있다 이런 얘기 이제 감독님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미세한 부분까지 포착할 수 있는 건 역시 감독이기 때문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지만 또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미세한 걸
걸 하나하나 다 캐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배우들의 연기가 좀 다르게 다가올 것 같기는 그렇죠. 하거든요. 무의식적으로 느끼시죠? 네. 그래서 영화를 다시 보는 재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감독의 의도를 좀 더 살리는 방향으로 지금 디지털 리마스터링이 됐다는 얘기신데 고양이를 부탁해 20년 전 영화지만 다시 한번 어떤 영화인지 좀 떠올려 볼까요? 사실 너무 유명한 작품이어서 줄거리를 말씀드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으면서도 또 새롭게 접하시는 청취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요. 그렇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영화는 여자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20살 여성인 혜주와 지영이 태희 그리고 쌍둥이 자매인 비류 온조 이렇게 5명의 청년 여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화가 이제 탁 시작이 되면 똑같은 교복을 입은 5명의 여고생들이 인천 부둣가에서 이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거죠. 놀러 나와서. 그리고 또 이제 바닥에 놓여 있는 선박용 밧줄을 보고는 갑자기 고무줄 놀이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이 고무줄 놀이 있잖아요. 이걸 저희 세대 건데 하면서 노는데요.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았던 학창 시절이 지나고 장면이 탁 바뀝니다. 그러면 쨍그랑하고 이제 그 창문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현실로 돌아오게 되는데 말하자면 이제까지의 시간이 끝났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어떤 소리 장치인 셈이죠. 그리고 지영이가 일하던 공장에서 해고를 당하는 장면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IMF 직후에 어떤 한국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도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영화의 본격적인 이야기는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 후에 같은 교복을 입고 서로 닮아있던 이 5명의 청년 여성들이 각자 이제 다른 삶을 살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따라가는데요. 혜주 같은 경우에는 뭐 이효원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서울의 증권회사에 취직을 하면서 이제 이 친구들이 다 인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인서울과 주류의 삶을 꿈꾸는 이런 이제 캐릭터로 나오고요. 배두나 배우가 연기한 태희는 언제나 자유롭게 떠도는 삶을 꿈꾸지만 현실에서는 이제 아버지가 맥반석 찜질방을 운영하세요. 여기에서 이제 알바비도 못 받고 가족 일을 하는 이런 이제 삶을 살고 있고 화교인 비류와 온조는 길에서 자판을 깔고 직접 만든 액세서리를 팔면서 이제 불안한 미래를 준비를 하고 있고 지영이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해고를 당하면서 정말로 이제 생계가 막막한 이런 상황들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밀레니얼의 시작에서 이게 2001년에 개봉했던 작품이니까요. 정말 밀레니얼 영화네요. 막 흔들리는 청년 여성들의 불안을 아주 잘 포착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인천으로 시작을 하신다 그래서 인천 장면에서. 네, 그렇습니다. 어딜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인천 전역을 다니면서 이제 영화가 진행이 되는데요. 뭐 인천항이라든가 월미도라든가 인천역 등을 굉장히 중요한 공간으로 그리면서 인천이 뭐 영화의 6번째 주인공이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큰 인상을 남깁니다. 근데 인천이 영화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주류가 되고 싶은 그 해주의 욕망이 인서울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듯이 이 5명 주인공들의 어떤 주변적인 위치라고 하는 것이 인천이 서울과 맺고 있는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작품에서 이 5명의 청춘의 삶이 부정적으로만 그려지는 게 아닌 것처럼 인천 역시 부정적인 공간은 아닙니다. 정재은 감독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인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요. 우울하고 비관적인 주변이 아니라 생성하고 움직이는 도시 자체로서 이제 열려있는 어떤 공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을 보고 인천을 주변적인 공간이라고만 해석하는 것은 서울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만들어낸 편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생성하고 움직이는 시공간이라는 점이 한편으로는 이 5명의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동성하고도 연결되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청춘과 연결된 어떤 장소로서 인천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세월이 빠르군요. 거기 IMF 얘기가 벌써 20년이 훨씬 지난 얘기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야, 참 20년 만에 다시 극장에서 보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소감이? 너무 세련돼서 깜짝 놀랐고 저 말고도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의 평가가 20년 전 작품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세련됐다라고 표현들을 하시던데 저는 오히려 20년 전에 한국인들이 얼마나 영화를 잘 만들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예. 그 당시 지금 제목이 고양이를 부탁해 아닙니까? 네. 예, 고양이랑 또 관계된 거 아니겠어요? 네, 지영이가 이렇게 뭐랄까 해고를 당하면서 길을 걷다가 이제 길고양이를 구조하면서 그쵸. 또 이 아이가 시작이 되는데 근데 좀 재미있는 건 뭐냐면 지금은 고양이가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동물이 됐지만 반려동물. 이 영화가 개봉하던 2001년에는 환경부에서 들고양이 소탕 작전을 벌이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를 보면 이게 이제 생태계를 교란하고 그러니까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 또 잡아도 괜찮다. 이런 공문이 지자체에도 내려가던 이런 시기이기도 해서 사실 저한테는 이 작품이 당시에는 흥행을 못했었던 것이 이런 고양이라든가 청년 여성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지금 우리한테는 익숙하지만 너무 앞서갔네요. 당시에는 좀 익숙하지 않았던 어떤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 너무 앞서간 영화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근데 그랬을 때 정대은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인천 고양이 20살 여성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이 한편으로는 다 경계성을 보여주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양이도 들고양이냐 집고양이냐 하는 경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존재이고 그렇죠. 20살 여성들도 뭐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미성년과 성인 사이에서 그 경계에 있는 어떤 그렇죠. 존재들이고 그래서 이런 불안한 감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편으로는 너무 빨리 온 것이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2021년에 MZ세대 관객들에게도 어필하는 이런 이게 뭐랄까요 초시세월적인 어떤 감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지금 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그런 어떤 경계의 존재들이 가지는 그런 불안 그게 지금 청년들이 도리어 더 느끼고 있는 그 불안감. 20년 전의 그런 상황과 고민이 아주 남의 얘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여전히 그런 생생한. 그래서 정재은 감독이 한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 하셨는데요. 2001년에 태어난 20살 관객, 그 고양이를 부탁해랑 나이가 같은 관객이 영화를 보고 위안을 얻었다라는 메시지를 남긴 걸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이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고요. 사실 이게 이제 2001년에 개봉을 했을 때는 그 시기가 한국 사회가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어가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두 대학에 간다 청년은 이런 생각을 하던 시기였었기 때문에 대학을 가지 않은 청년의 삶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대중성을 얻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학을 간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불안하고 이 영화에 어떤 대사가 나오냐면 여상을 졸업해서 학위도 없는 너는 저부가 가치 인간이잖아 이런 식의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저부가 가치 인간으로 살래? 너도 뭐 학위를 따라 이런 이제 얘기를 해주가 듣는데 사실 이제 지금 시대는 사실 대학을 나오나 그렇지 않으나 사회가 사람을 저부가 가치로 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공감대가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런 사회가 사람들을 그렇게 취급할 때에도 사람들이 거기에 안주하거나 그렇지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가 지금이기도 하다는 건데 고양이를 부탁해서 배두나 배우가 연기한 태희라는 캐릭터가 사실 그렇게 저항하고 시스템 외부를 탐색하는 캐릭터거든요. 배두나 씨의 이미지도 좀 그렇죠? 태희는 배두나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다 이런 생각이 보이는. 좀 드는데요. 이게 너무 재미있는 게 태희라는 캐릭터는 인서울을 꿈꾸는 캐릭터가 아니고요. 결국 영화 끝에 가면 탈조선하는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이 태희의 감수성이라고 하는 게 지금 MZ세대랑 굉장히 잘 만나고 있는 거 아닌가. 역시 너무 빨리 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영화의 그때 함께 사랑받았던 영화들 와라나고 그래서 지금 의미 있는 영화를 되살리자 하는 그런 관객운동이 있다는데. 그게 그 당시에 와라나고 운동이 펼쳐졌었는데 와라나고가 뭐냐면 각각 와이키키 브라더스, 라이방,
나비 그리고 고양이를 부탁해라고 하는 네 편의 영화 제목을 앞을 딴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작품들이 2001년 10월과 11월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개봉을 했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소수 매니아들이 등장할 만큼 작품성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관객이 적다는 이유로 일찍 종영을 하게 된 아쉽잖아요. 작품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시기가 뭐 박하사탕이나 파이란 등을 통해서 관객들 팬덤이 생기고 관객 운동이 활발해졌던 그 시점이어가지고 이 와라나고라는 영화가 빨리 내려버린 것이 한국 영화의 다양성이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면서 관객들이 관객 운동을 조직하거든요. 예. 그래서 재개봉을 요구하고 혹은 자기들끼리 모여 재상영을 하기도 하는 이게 하나의 문화운동으로서 의미를 가졌었고요. 그렇군요. 이듬해인 2002년부터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네. 예술영화 전용관 지원 사업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야, 얘기할 게 더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20주년을 맞아서 재개봉으로 화제를 모으는 영화 고양이를 부탁해기 손희정 문화비평가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수요일 순서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